안녕하십니까, 서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면접관이 묻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 CS 핵심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취업대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취업대란이 도대체 뭐냐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취업이 안 돼서 난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취업하는 사람들은 또 하죠. 그런데 왜 그분들은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마냥 그냥 난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잡코리아하고 지금 보시면 이 알바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4분의 3 정도, 74.6%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런 취업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 좀 수정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의 직성진로, 나도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속성, 면접을 하는데 일반 면접과 기술 면접, 임원 면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 스펙 같은 거 진단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멘탈 관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채용 규모가 뭐 가능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뭐 적다, 많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던 많던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내의 어떤 위기를 이 기회로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또 좋은 시점이 되게 되는데, 누군가 이 취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들이 취업이 되느냐? 바로 미리 준비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각 직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IT 쪽이죠. 컴퓨터 우리가 공학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맞는 기술과 이 경험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맞춰져서 우리가 학습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 요즘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필요한 이러한 경험들을 미리 쌓아놓는 게 이 취업 성공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직군, 인베디드면 인베디드, 웹이면 웹,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이러한 직군들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IT 쪽은 상당히 변화가 심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1990년대는 이 삐삐라고 하는 이 페이저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이 피처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MP3라던가 DMB 같은 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2010년도 중반에 사물 인터넷 등장을 했고요. 현재 AI라고 하는 이 딥러닝의 시대가 오게 됐었는데, 여기에 뭔가를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평생 익힐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의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회사를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뭔가를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무언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현재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니까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 컴퓨터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이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대, 뭐 자연 쪽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엔지니어링, 공학을 의미하는 건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꿈을 쫓고 이 공학은 돈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봤는데 된다 안 된다, 성능이 좋다 안 좋다, 뭐 안 좋은 것도 되는 거고 좋은 것도 되는 건데, 안 좋은 거를 남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언스는 이런 것들을 쫓는 거고요. 이 공학은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 되는 것만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돈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요? 우리는 먹고 살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든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든 일단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던가 기본적인 뭐 리눅스나 아니면 윈도우즈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다룬다든가 설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인베디드 같은 걸 다룰 때 센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학적인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산 수학이라든가 통계,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능력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이 컴퓨터 쪽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공자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전과라든가 아니면 이 다른 거를 하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도 이 컴퓨터 쪽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는 비전공자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 사정이지 이 취업하는데 이 회사에서 뽑을 때는 크게 이 어떤 이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는 분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비전공자가 분리만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현재 이 융합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어떤 지식과 이 컴퓨터를 결합을 했을 때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디자인 학과였다. 그럼 남들보다 디자인을 더 잘한다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개발자는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미적인 센서가 더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냐, 이게 우리가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접을 할 때 인적성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이 준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회사의 분야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IT는 상당히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웹 서비스, 다음이나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 그 다음에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나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보안, 이 게임 개발, 그 다음에 IT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헬스케어, 에듀테크, 뭐 로보틱스, 통신, 스타트업, 아주 많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분야를 선택할 때도 취업이 중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나의 미래가 중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 특히 이제 웹이나 SI 쪽 이런 쪽에서는 인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미래의 전망,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베디드나 사물 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나 요 AI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미래의 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배우는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배워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과 어렵지만 그만큼 도전을 해보겠다, 뭐 5년, 10년 이러한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들,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할 때 지금 사정에 맞춰서, 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취업 가능성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막연하게 나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봤자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트들, 잡코리아나 아니면 인크루트, 그 다음에 캐리어, 그 다음에 고용포탈 이런 데 가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그 희망하는 직군에 대한 이러한 그 기업의 요구사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잡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코리아에 제가 장고라고 쳐봤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장고와 관련해서 이 지금 취업을 하는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크루트에서 지금 큐츠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의료 쪽이라든가 인베디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캐리어에 인베디라고 했는데 지금 취업 정보가 몇 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단넷에서 제가 리눅스를 검색해봤는데 지금 95건의 채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일단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내가 원하는 분야가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인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분야인지, 이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가실 때
우리가 예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고 가셔야 되죠. 예를 들면 나는 학교를 갈 때 뭐 물론 여러분들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야를 갈 때 과를 선택을 할 때 이 과가 취업이 잘 되는 과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 기술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뭐 보장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보통 과를 선택을 하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넣어보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보통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우리 회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와 지금 본인이 원하는 어떤 미래에 지향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회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 회사가 바라는 비전, 인재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회사를 가보시면 회사에 비전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나 아니면 대표님 인사말을 보시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뉴스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어떤 상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일단은 주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력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면 판매하는 제품이라든가 뭐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출시했습니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 보시면 비전 밑에 보시면 일단 경영 철학과 목표,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경영 원칙 뭐 이러한 지금 사이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정보라던가 지속 가능한 경영, 그 다음에 체험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삼성에 가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읽어보셔야겠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도 우리 학교의 비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비전으로 어떤 거를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기업인 이 구글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진실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에서 바라고자 하는 이러한 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싶다,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업무는 아까 우리가 잡코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 있느냐. 지금 개발이나 IT 직무라고 하면 알고리즘은 거의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언어가 있게 되는데요. 나는 어떤 언어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고 하면 많이 쓰는 언어를 배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것도 지금 나와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제 예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1위가 파이썬이고요. 2위가 C, 3위가 C++, 4위가 자바, 5위가 C#, 6위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배운다 하면 파이썬을 배우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 이 파이썬은 배우기가 쉬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를 하려면 너 쉬운 거를 배웠을 때는 다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언어를 배우면 파이썬은 좀 쉽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언어를 도전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C나 C++, 자바 중에 어떤 것들을 배우셔야 되느냐. 이게 일단은 직무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라던가 운영체계 이런 거를 하실 분들은 C나 C++를 배우시는 게 좋고요. 나는 웹 쪽,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를 배우시는 게 좋은데 일단 하시는 게 어떤 거에 따르냐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쪽으로 나가시겠다. 그럼 HTML, CSS, 그 다음에 리액트나 앵글러, 뭐 장고라든가 노드.js 같은 것들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하나 정도는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SQL, 그 다음에 NoSQL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버전 관리, 그 다음에 테스트나 이러한 디버깅 도구들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또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내가 이미 어떤 것들을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나열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이 I 쪽에서는 일단 프로젝트를 해봤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기시라던가 이 개인 블로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프로젝트도 혼자 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내가 배우고 있는 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필요한 기술들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는 혼자 개발하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 사람들끼리 어떤 협업이라던가 아니면 도구의 사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팀 프로젝트의 규모, 그 다음에 팀워크,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개발 시 일단 도구 활용 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한다, 뭐 이러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회사는 혼자 개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축구도 마찬가지죠. 혼자 백날 잘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바탕을 못 해주면 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상태에서 누군가 잘한다, 그럼 우승을 할 수가 있거나 전부 다 잘한다, 그럼 좋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팀워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뭐 양식들은 없습니다만 지금 앞에 보시면 이러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양식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일단 개인정보들, 그 다음에 학력 및 교육 이력, 그리고 경력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깃허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킬들 같은 것들, 나는 어떤 거를 사용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시려면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도 너무 짧은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뭐 3달 정도는 하셔야 좋은데,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에 한두 명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내가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짜잘짜잘하게 뭐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이러한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던가 아니면 개발 공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코테라고 부르죠. 코테. 이 코딩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서류 전형 이후에 이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나 이러한 자료 구조, 이런 알고리즘을 보기 위한 이런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뭐 백준이라던가 그다음에 정월, 이 프로그래머스,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 이거 삼성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뭐 이러한 곳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북경대라던가 이러한 쪽에서도 이러한 이 코딩 테스트를 위한 알고리즘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이 단계를 뭐 여러 군데의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뭐 인터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드밴시드 프로로 하는 이런 3단계라던가 아니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인티미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드밴시드고 일단 프로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부 졸업하신 분들은 보통 인터미디어는 따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인터미디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 3달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달 이상 준비하셔야, 한 6달 준비하셔야 어드밴시드를 딸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어드밴시드를 준비하시거나 백준으로 보면 이제 플래티넘 4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의 뭐 레벨 3 이상 정도를 갖고 있으시면 좋을 텐데 요 코테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테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일단 뭐요? 그렇죠. 챗GPT를 보지 마십시오. 챗GPT를 보게 되면 내가 푸는 건지 챗GPT가 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직접 짜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짜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코드를 내가 100%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대입을 할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풀게 되면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보시면 직접 풀어보거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풀어보다가 막히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틀이나 3일 뒤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 손으로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2, 3일 뒤에 못 푼다. 그럼 여러분들 게 아니라 그냥 챗GPT가 풀어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이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고테는 최소 3개월에서 6달 이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4학년 때도 솔직히 말하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늦은 게 아니죠. 더 늦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4학년 초부터 일단 준비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거를 준비할 것이냐. 일단 기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근블러 핵심 기술 및 우리가 이 기본 개념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볼 이 CS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 내가 IT 쪽으로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학위도 있습니다만 일단 비전공자가 안 되죠. 대신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물론 전공자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자격증이 다 필요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기사는 있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IT 쪽 나왔는데 꼭 정보처리 기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부 쪽 일, 특히 이제 SI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갈 때는 요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보안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보안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오라클 쪽이라든가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자격증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킹, 그래서 이 IT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잡지라든가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세미나에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컨퍼런스 같은 데도 발표나 아니면 가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뭔가 듣게 되면 아, 이러한 기술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기술을 미리 준비하면 남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업무를 지원할 것이냐? 이 IT 직군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 개발 쪽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도 인베디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버 쪽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뭐 서버 관리, 운영 쪽이나 이런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안, 우리가 웹 보안, 뭐 스마트폰 보안 아니면 뭐 서버 보안 이런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요즘에 이제 데이터 공학이라고 하는데 뭐 빅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쪽. 그 다음에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각 직군마다 요구하는 기술들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 개발을 먼저 보면 이 개발, 우리가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핵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래머 언어를 이용해서 웹이나 앱, 웹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리눅스에 들어가는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프로그래머 언어의 활용 능력, 특히 알고리즘 같은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고리즘, 요거 코테 이런 거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운영 쪽 시스템 관리자, 서버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게 운영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이냐, DB 최적화 같은 것들,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거 담당하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안 쪽은 일단 정보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뭐 이런 군데가 있겠죠. 정보 보안은 시스템과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시도가 있는지 이런 걸 탐지하고 여기에 방어 같은 거라든가 대응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그래서 정보 유출 등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웹서버나 어떤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어떻게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여러 번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다음에 피해가 나간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보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최근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가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일단은 저장하고 데이터 분석가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딥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머신러닝, 그래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최적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일단 배포하는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예측, 분류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 데이터 분야에 우리가 또 직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럼 뭘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원서를 냈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도 좋고 이 사람이 뭐 기술 면접도 좋고 다 뭐 좋으면 뭐 기술적으로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 겁니다. 그러면 기술 면접, 뭐 임용 면접이 있게 되는데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회사마다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안 맞을 뿐이니까 다른 회사에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기술 면접을 보던 여러분 임원 면접을 보던 이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의 태도,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있기보다는 올바르게 앉아가지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이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웃는 얼굴에 침이 안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일단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경직돼 있으면 이렇게 뭐 떨고 있으면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동작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생동감을 더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톤도 명확하고 이 차분한 목소리도 화난 목소리로 막 이렇게 따다들 하지 말고요. 좀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시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반드시 두관식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사람이 주눅들어 보이고 너무 또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소호들을 꺼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2초 이내에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식이나 말은 최소화하고 면접위원에게 질문하듯이 그런데요? 어쩐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보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어떤 답변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하실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갖자. 일단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죠. 면접 시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전에 일단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또 뭐예요? 우리가 사기친다 그러죠. 너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앞에서 참으로 말로 얘기한 것도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더 좋은 거는 제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로 대답을 하시면서 뭐 다른 내용들은 회사에 와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은 반드시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답변 시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 이 답변에 앞에서 뭐 블라블라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빨리 정답을 듣고 싶은데 정답은 얘기하지 않고 이게 이렇고요. 이게 저렇고요. 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또 지루하기도 하고요. 이게 쓸데없는 내용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면접관이 일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요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 뭐 저의 큰 강점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것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 정답을 얘기하고 뒤에 설명을 붙여주는 거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yes, no법이라고 부르는데 yes, no 보답법을 부르는데 일단 압박 질문이 들어왔다. 먼저 긍정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율해서 이제 but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 얘는 이제 갈등을 줄이고 널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면접관이 이거 그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질문하면 이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아무리 대답 잘해도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 별로 떨어뜨려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 일단 긍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일단 2초 이내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막힘없이 빠르게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2초 이상의 침묵이 길어지면 당황스럽게 너무 조용하잖아요.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거를 그렇게 너무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고 다른 질문을 대답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회사에 들어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뭔가 얘기할 때 딱 끊고 얘기하기보다 뒤쪽에 여운을 조금 더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뭐 얘기를 하거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앞에 조금 좀 천천히 얘기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식이나 말은 취소하는 게 좋은데 아까 두 가지씩처럼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대신에 저는 A 프로젝트를 뭐 B 프로젝트 A 프로에서 B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궁금하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여러 번 들어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유도하는 또 질문, 답변 방식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위원에게 질문하는 방식의 답변을 하지 말자. 면접은 일단 지원자의 답변을 듣는 자리이지 이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죠. 면접자에게 뭐 질문을 돌리는 방식은 전문성 부족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면접관에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일단 끝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하실 때는 일단 눈을 맞추죠. 눈을. 면접관하고 눈을 맞추면 일단 자신감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을 자주 피하게 되면 약간 불안해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너무 눈을 오래 마주치고 있으면 상대방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초에서 5초 정도 컨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한두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라보면서 면접 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일단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일단은 본인의 눈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의 뭐 그 형태라든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서 좀 세워주시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표정이나 이 눈이 잘 마주치는지 이런 것들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울에서 나를 보는 거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틀리죠. 그래서 가족이나 이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실제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해보면 상당히 뭐 속된 말로 솔직히 쪽팔리고요. 좀 당황스럽고 약간 좀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 하면 끝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해보신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녹화를 해보십시오. 녹화를 해서 보시면 내 버릇, 말의 버릇들. 저는 우리는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요. 녹화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습니다.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버릇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진 않습니다만 해보시면 일단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CS 쪽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나온 질문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쪽에서 이게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삼성이라던가 LG, 그 다음에 롯템,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하나비전이라던가 하나시스템, 뭐 이런 쪽에 SK, 뭐 KT 이런 쪽에 학생들이 면접을 다녀와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제가 작년에 좀 추려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공학이 중요하죠. 컴퓨터 공학적, 소프트웨어 공학적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쪽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보면 일단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 그래서 보통 어레이라고 부르는 것과 링크 리스트가 부르는 게 있는데 차이점과 장단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쪽이냐. 그 다음에 스택과 큐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이 무엇이냐. 이거 왜 쓰는지.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을 하다 보면 해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힙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떤 알고리즘이 구현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트리와 그래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진 트리,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부르는데 이진 탐색 트리에서 타임 복잡도라던가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의 동작 원리나 충돌 방법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보면 정렬 알고리즘에서 시간 복잡도 원리, 정렬 알고리즘, 퀵소트, 버블소트, 뭐 기수 정렬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정렬 알고리즘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알고리즘 쪽으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구현할 수 있어야 알고리즘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검색할 때 depth first search나 아니면 breadth first search가 있는데 우리가 깊이 우선이냐, 열 우선이냐, 행 우선이냐 요 차이점.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동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 반응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도 유명하죠. 이런 알고리즘.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기하고 반복의 차이점. 요거 작년에 시험 나왔었는데 질문에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차이점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TCP/IP 사기층에 대한 질문들은 여러 업체들에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TCP/IP의 어떤 레이어가 OSI 7 레이어의 어떤 레이어하고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TCP/IP의 뭐 3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KT에서 나온 이 문제인데 CSMA CD와 CSMA CA에 대해 차이점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유명한 알고리즘, 특히 네트워크의 유명한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CSMA CD고요. 하나는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요 알고리즘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TCP/IP 3레이어죠.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TCP와 UDP의 차이점, 뭐 네트워크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TCP에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CP에서 우리가 3웨이 핸드 쉐이킹하고 이 4웨이 핸드 쉐이킹이 있는데
접속을 하실 때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이용을 하고 연결을 끊을 때 클로즈 하시면 4웨이 핸드쉐이킹을 쓰는데 요러한 과정들 그래서 내가 접속하겠다. 접속해라. 알았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끊을 때는 상대방에서 끊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끊는다. 오케이. 나도 끊는다. 오케이. 이렇게 요청과 에크, 요청과 에크, 요청과 응답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서버, 뭐 DNS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로드 밸런싱. 우리가 어떤 로드, 부하가 들어왔을 때 이 부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부하라고 하면 밑에 있는 이 쫄병 이런 부하가 아니라 나한테 가해지는 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다들 못하게 되죠.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일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웹 서버한테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일을 나눠준 거를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유명한 게 이 RESTful, REST AP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리프레젠테이셔널, 이 스테이트, 이 트랜스퍼의 약자인데 이 웹에서 이 모바일이나 이러한 기기들의 데이터를 주고자 할 때 이 RES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CRUD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CRUD는 create, 데이터를 만들고 read, 데이터를 읽고 update,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delete, 데이터를 딜리트 하는데 이 CRUD별 SQL문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만드는 거, insert문, create table, 뭐 insert, read, select문, update, delete, delete문이 있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의 차이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할 수 있고 NoSQL은 SQL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일단 NoSQL은 우리가 몽고DB, 뭐 카산드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과 ACID 속성 같은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무엇이냐? 인덱스는 우리가 색인이죠. 그래서 DB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규화, 목적과 가정. 그래서 정규화를 테이블을 정규화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과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 최적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것들을 챗GPT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번 정도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나 C++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객체 지향,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이 패러다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OOP의 이 4개의 원칙,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면접에서 나왔습니다. 오류도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추상화는 무엇이냐? 다형성은 무엇이냐? 상속은 무엇이냐? 캡슐화는 무엇이냐? 설명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이 객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의 차이점. 이것도 작년에 면접 문제 나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점. 용어들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 중에 싱글톤 패턴, 팩토리, 그 다음 옵저버 패턴 이러한 개념들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OP의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들 우리가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 운영체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 커널이 무엇이냐, 리눅스 커널의 역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 당연히 운영체계를 배우셨으면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콘텍스트 스위칭, 특히 이 알고리즘 쪽에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며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동기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기화. 동기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데드락, 이 발생하는 조건하고 해결 방법들. 그 다음에 운영체계,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 이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페이지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알고리즘 같은 게 있게 되죠. 이 가상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교체 알고리즘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운영체계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뭐 라운드 로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특히 이제 운영체계 스케줄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에서 이 기술 면접 때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의 알고리즘의 장단점과 운영 방식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구조에서 이 폰 노이만 구조가 무엇이고 이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리스크와 요 시스크, 이 CPU에 보면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CPU 안에 보면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L1 캐시, 레벨 2 L2 캐시, 레벨 3 L3 캐시가 있는데 역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인터럽트와 인터럽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와 단일 프로세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CPU와 GPU,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AI 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특히 요즘에 이 인공지능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칩, 그래서 뭐 구글이라던가 텐서 칩이라던가 최근에 애플, 뭐 삼성, 뭐 인텔 이 AI 칩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칩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안 쪽을 보면 이 정보보안의 3원칙, 무결성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 다음에 암호화 해싱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암호화 중에 이 대칭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칭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XSS,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그 다음에 CSRF,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공격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공격법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인증 방법 중에 OAuth와 JW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의 차이점. 그 다음에 SQL 삽입 공격이라 부르는데 SQL 인젝션 공격의 방어와 그 원리와 이 방어 방법들, 그리고 웹에 우리가 HTTP와 HTTPS, S가 붙어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면 이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를 준비할 때 교재 같은 거를 보거나 아니면 각각의 교재 같은 걸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보 처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면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처리에서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 컴퓨터 쪽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면접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에 우리가 생명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 디벨로프,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폭포수나 뭐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론 말고 요즘에 에이자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이 에자일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개발에 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걸 있죠. 데브옵스의 목표와 활동들. 그 다음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TDD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무엇이고 장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CI/CD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러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이 Git이라던가 이런 거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개념들도 나오니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와 관련해서 뭐 피어 리뷰, 코드 리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성에 대해서 일단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학부에서 안 배우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발에는 바로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 들어가고 있죠. 분 100분이면 5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각 항목에서 세 문제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중요한 문제만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 보면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 링크 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이 메모리를 보면 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링크 리스트는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단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으면 메모리에 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배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우리가 뭐 첫 번째 위치를 알면 여기서 세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위치 더하기 메모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위치를 계산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의 시작 위치를 알면 이 D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어느 정도 띄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계산해서 메모리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찾아오거나 검색을 할 때 상당히 빠른 자료 구조가 뭐냐? 바로 배열입니다. 하지만 이 배열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A, B, C, D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만약에 B를 삭제를 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밀어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 옮기고 나서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우리가 뭐 삭제나 삽입이 들어가는 경우, 수정이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일단 배열은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참조할 때는 빠르지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늦는 게 바로 배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용을 이용을 할 때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느냐, 데이터를 수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배열은 그렇고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내가 안다. 그러면 이 뭐 마지막 거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거 가고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가고 세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주소를 계산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링크리스트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삽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포인터를 메모리를 이쪽으로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삽입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 배열에 비해서 이 링크리스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형을 다룰 때 수정이 많다. 이 참조보다 수정이 많다. 그럼 링크리스트 이용하면 되고요. 수정은 거의 없다. 근데 대신에 나는 읽기만 한다. 그럼 배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뭐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요. 일단 크기는 고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A고요. 그 다음에 접근 시간은 인덱스를 통해서 바로 주소를 계산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삽입이나 삭제, 그래서 뭔가 수정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메모리 사용은 일단 배열은 별다른 메모리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냥 쭉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낭비가 조금 적고요. 그래서 빠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열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연결 리스트, 링크 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연속적인 메모리의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동쪽으로 우리가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접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요? 뭔가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삽입이나 삭제는 해당 위치에 이 포인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대신에 메모리는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플러스 뭐예요? 다음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배열은 아까 읽기에 좋다고 했는데 연결 리스트는 어떤 수정,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가 빈번한 경우에 배열보다 조금 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 자료 구조에 따라서도 어떤 프로그램의 속도라고 하는 게 좌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택과 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스택은 원통이죠. 그래서 뭔가 밑에가 막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 아니라 last out이죠. 제일 먼저 들어간 애가 제일 밑에 있고 제일 나중에 들어간 애가 제일 먼저 나오죠. last in, first out 형태의 자료 구조가 바로 스택입니다. 예, Q는 원통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first in, first out, 예, people라고도 부르는데 먼저 들어가는 애가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Q죠. 그래서 이 스택은 언제 쓰이고 Q는 언제 쓰이느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스택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고요. 얘는 한쪽 끝에서만 입력을 할 수 있고 삽입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 우리가 푸시, 뺄 때 팝,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가 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이게 피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연산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서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A 함수에서 B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다. 그럼 B라고 하는 함수가 끝나면 A라고 하는 함수로 넘어가야 되죠. A라고 하는 함수가 끝나면 메인 함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함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st in, first out, 제일 마지막에 먼저 나오는 형태의 자료, 스택에서 함수 호출에 대한 것을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것들 할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Q는 우리가 줄 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먼저 간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가 프론트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우리가 리어라고 합니다. 끝부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뭔가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인코딩, 그래서 코딩을 추가한다. 디코딩,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제거한다. 그래서 뭔가 추가한다, 접미어, 접두어, en을 붙이는데 q에 추가한다, nq, 뭔가 제거한다, 뭐 디카페인, dq, 뭐 디버거 이렇게 쓰는데 dq죠, 여러분들. 그래서 버그를 제거한다, q에서 뭔가 제거한다, dq 쓰는데 nq, dq,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보는 거, 피크,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운영체계에서 먼저 온 애를 CPU에 먼저 할당해서 처리해야 되죠.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의 자료 구조는 많이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우리가 트리와 그래프, 링크리스트, 어레이, 트리, 그래프, 테이블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트리와 이 그래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트리는 노드 밑에 다른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일단 트리입니다. 예, 그래프는 그 대신에 얘는 다시 돌아오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뭐냐?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밑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트리는 일단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로 되어 있고요. 이 사이클이 없습니다. 대신에 위에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노드에서 일단은 간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n개의 간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파일 시스템에서 부모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 있고 다른 디렉토리 밑에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DB의 인덱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트리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일단 비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드 간에 임의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거나 없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노드는 n개에서 간선의 수가 제한이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뭐 웹이나 이런 것들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쇼셀 그래프. 그래서 쇼셀에 가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 저의 일촌의 관계들이 있는데 제가 일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수십 명, 수만 명,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탐색. 제가 여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 제가 경부선을 탈 수도 있고 호남선을 탈 수도 있고 강원도로 갔다가 속초에서 이렇게 포항으로 가서 부산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트리가 아니라 이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러한 두 가지의 또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형을 이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계산이나 모형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불분명합니다. 임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요? 이 트리로 바꿔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보면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렬. 그래서 이 버블 정렬, 그래서 인접한 두 요소를 번갈아 가면서 앞에서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가는 게 버블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큐브 정렬, 중간의 것을 나눠서 이쪽 거 정렬하고 이쪽 거 정렬해 가면서 정렬하는 방식이고, 병합 정렬, 그래서 배열을 나눈 후에 각각 정리해서 병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 작은 값은 앞으로 보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값을 찾아서 작은 값들하고 이동하면서 끝까지 가면 정렬이 되는 방식이고, 삽입 정렬, 중간에 삽입한 정렬이고, 그 다음에 힙 정렬 같은 걸 있게 되는데, 이 정렬 알고리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속도가 빠른 것과 이 속도가 우리가 이제 구현이 쉬운 것 이렇게 따지는데,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속도가 빠르죠. 이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외운다 하면 일단 퀵 정렬을 외우시고 그다음 버블 정렬을 외우셔야 되는데, 알고리즘 시험에서 이 파이썬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C나 C++이나 자바를 이용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이 정렬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정렬 알고리즘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구현하셔야 되는데, 직군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인베드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C 언어로만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라던가 일단은 장점, 단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뎁스 퍼스트 서치와 이 브레스 퍼스트 서치, 그래서 우리가 행 우선, 열 우선, 깊이 우선, 넓이 우선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트리죠, 여러분들. 트리에서 루트가 있을 때, 루트로부터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계속 하나씩 깊게 들어갔다가 끝을 만나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끝을 만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깊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 우선은 첫 번째 레벨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을 보고 세 번째 레벨을 보고 네 번째 레벨을 보는 이런 식으로 볼 거냐,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과 넓이 우선 나눠지는데, 일단 깊이 우선과 넓이 우선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은 우리가 끝까지 만나면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택을 이용을 하고요. 넓이 우선에서는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Q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라던가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깊이 우선 같은 경우는 경로 탐색이나 사이클 탐지, 그 다음에 넓이 우선 같은 경우에는 최단 거리 검색이나 레벨 순회 같은 것들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기와 이 반복의 차이점, 작년에 면접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일단 재기는 함수가 나 자신을 호출하는 게 일단 재기입니다. 반복은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물론 재기는 반복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기는 간결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만들기 때문에 구현이 되게 짧아집니다. 구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단 직관적인데, 문제는 함수를 계속 호출하게 되면 이 아까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서 현재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자료형들을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함수가 많이 호출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메모리를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재기함수 같은 거 만들 때 일반적으로 팩토리얼 같은 거 만드는데 1000 팩토리얼을 한다. 그럼 이게 1000번 호출이 돼야 되는데 메모리를 1000번 호출할 수 있을 만큼 함수 요 스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이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시에 이러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재기함수는 일단 트리 탐색이나 우리가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균합법 기반의 문제 같은 것들이 위해서 좋은데, 그래도 이 재기함수보다 이 반복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반복문은 재기함수보다는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스택 안에서 하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재기함수도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간단한 반복 작업이나 큰 데이터 처리 같은 거라든가 흐름 제어 같은 거 하실 때 이 반복문을 이용을 하시는데 일단 재기와 반복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탈출 조건을 명시해야 됩니다. 탈출 조건. 탈출 조건. 그래서 이 함수도 마찬가지죠. 이 반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반복문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무한반복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무한반복은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죽지 않죠. 그런데 이 무한재기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만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게 좋으냐, 죽지 않는 게 나쁘냐, 죽는 게 나쁘냐인데 죽지 않으면 되살릴 수도 있죠. 근데 죽으면 사람을 되살리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는 프로그램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탈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와 반복의 이런 차이점을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이 TCP/IP4 레이어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OSI 7 레이어하고 비교해가지고 TCP/IP 레이어가 몇 층이냐, 뭐 예를 들면 OSI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TCP/IP의 몇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OSI의 이 세션 레이어는 TCP/IP의 어떤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러한 질문들. 그래서 OSI 7 레이어의 각 레이어별로 뭐 세션 계층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TCP/IP의 맨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아니면 TCP/IP의 인터넷 계층에 있는 역할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뭐 이러한 질문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기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할 때 이러한 우리가 TCP 스택을 모르고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IP의 이런 4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아래쪽에 우리가 맥 레이어,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랜 카드라던가 이러한 우리가 무선 카드 같은 걸 보시면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그래서 유선은 이더넷, 무선은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는데, 일단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라고 하는 주소가 있는데 이 맥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정기적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전송이 되는 게 바로 요 맥 레이어, 그래서 네트워크 억세스 레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부터 전송 계층은 여기는 하드웨어고 여기는 OS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에서 제공하는 레이어인데, 인터넷 계층은 제가 데이터를 보내면 일단은 경로를 전송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IP나 ICMP, ARP 같은 이쪽인데, 물리적인 주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본적인 이 IP 계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산으로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로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간다. 안 돼? 이렇게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가는 게 막힐 수 있거나 아니면 공사 중이면 못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뭐 진주로 갔다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강릉으로 가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동해안을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로 갈 때 여러 개의 중간에 라우터라고 하는 걸 거쳐서 가는데,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IP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가게끔 하는데, 제가 목적지까지 뭔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택배를 보냈는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택배 안에 있는 뭔가가 터져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낸 데이터가 거기까지 제대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입니다. 그래서 UDP와 이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TCP는 제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저쪽에서 나 잘 받았어, 아니 못 받았으면 뭔가 응답이 안 오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를 다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전송 제어를 해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가는지 확인하는 게 TCP고요. UDP는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UDP는 우리가 우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TCP는 전화랑 똑같죠. 전화를 할 때 먼저
띠띠띠 눌러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이 받는지 확인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링잉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이 링이 울리다가 받으면 그때 통화를 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알려주겠죠. 안 들으면 목소리가 안 들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게 TCP고요. UDP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뭔가 나는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편을 보내는데 중간에 분실 사고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UDP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보내고 받으니까 뭐예요? 속도는 빠르겠죠. 근데 TCP는 보내고 확인하고 하면 속도는 있겠지만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중요한 것이냐, 오류 검출, 흐름 제어, 아니면 속도가 중요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TCP나 UDP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짤 텐데 웹 브라우저를 만드느냐, HTTP, 파일 전송을 하느냐, 메일을 보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직접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떤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OS, 여러분들이 만드신 웹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역할이라던가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기술 면접을 가셨을 때 크게 문제없이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KT에서 나온 기술 면접 문제입니다. 그래서 CSMA-CD와 CSMA-CA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충돌 발생 시에 감지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거고요. 하나는 무엇이냐, 나는 아예 충돌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MA-CD는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우리가 콜리전 디텍션인데, 일단은 데이터를 보냈다가 전선에다가 내가 뭔가를 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죠.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좀 기다렸다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일단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뭔가 감시를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보낸 데이터와 지금 선로 흘러가는 거하고 뭔가 섞였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면 섞였으면 전송을 중단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내고 확인하고 문제 생기면 기다렸다 다시 보내고, 이게 CSMA-CD인데 이더넷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CSMA-CA는 유선 네트워크가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뭐 전파가 있는데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일단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낸지 안 보낸지 보내고요. 일단 누가 보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보내보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충돌 방지가 목적입니다. 콜리전 어보이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콜리전을 디텍션 하는 거고, 충돌을 일단 감지하는 거고, 얘는 충돌을 피하는 건데, 일단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킹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 이 TCP에서 일단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상대방이 나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면 응답해주고, 데이터를 보내면 응답해주는 식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면 응답이 바로 오느냐?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죠. 내가 보내고 받을 때 어디요? 거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하나 보내고 기다렸다가 데이터 하나 보내고 또 기다렸다가 이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이렇게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로 데이터를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가 다섯 번째 거 보내면 첫 번째 게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윈도우를 하나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이동해서 보내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마치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것처럼 윈도우 한 칸씩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손위층에서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에크를 보내게 되는데, 에크를 받으면 다음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송신인도와 수신인도가 있는데, 일단 송신인도는 송신 측에서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를 설정을 하고요. 제가 5개를 설정하면 5개 설정을 하는데,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면 더 윈도우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윈도우를 더 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을 하고 수신 쪽에서는 받은 즉시 일단은 순서를 배열하고 에크를 보냅니다. 에크를 보내면 윈도우가 한 칸씩 이동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보내고 아직 못 보냈다. 에러가 발생했다. 기다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문제가 이게 에크가 안 왔다. 그러면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보내줍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 다시 한번 보내주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에러 처리라든가 전송 제어 같은 걸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인데 이 알고리즘은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데이터베이스 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NoSQL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요? SQL이 아니야. 그러면 SQL이 아닌 거에 반대는 뭐예요? 관경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Relational R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SQL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SQL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 관경 데이터베이스는 뭔 기반이냐면 엑셀을 이용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이용할 때 학생의 이름, 학번, 국영수, 총점, 그 다음에 뭐 석차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어떤 정형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바로 관경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확장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ACID, 트랜지션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쿼리라든가 이런 쪽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이 관경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뭐 MariaDB, PostgreSQL, 뭐 DB2, 그 다음에 SQLite 뭐 이러한 것들 다 우리가 이 관경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등장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NoSQL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음악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든가 여러분들 일종관계도 그래프 같은 것들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키밸류상 같은 것들 저장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관경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로 표시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저장하기 위해서 보다 유연한 스키마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NoSQL은 우리가 이러한 트랜지션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건 뒤쪽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대규모 분산 시스템, 소셜 미디어나 사물 인터넷 데이터 이런 비정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몽고D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산드라라든가 뭐 레디스 같은 것들이 요 NoSQL이 들어가는데 요 NoSQL 나온 지가 조금 요즘 한 5,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이 트랜잭션과 ACID 속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트랜잭션은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적 논리적 단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묶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트랜잭션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 그러면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저의 개인정보를 갖고 와서 현재 제가 이 개인정보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은행 계좌에서 일단은 내가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돈을 꺼내오려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제가 돈을 꺼내주고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 어떻게 돼요?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뭐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ACID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원자성입니다. 이 트랜잭션의 모든 작업이 완료되거나 실패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돈을 찾는다. 저의 개인정보 확인하고 돈인지 확인하고 일단 돈을 마이너스 시킨 후에 돈을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제 은행에 계좌만 나간다. 그러니까 돈을 빼려고 그랬더니 여기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현재 이 출금 자판기에 지금 제가 볼로하는 현금 일출기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 통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돈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all or nothing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야 됩니다. 원자성이 돼야 되고요. 일관성, 트랜잭션의 전후로 데이터베이스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과 마지막의 것이 일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현재 돈을 찾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저한테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쪽에서 저한테 입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되는 거하고 출금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결과가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가 돈 찾으면 제 통장에는 잔고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반대로 저한테 입금되는 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앞에 ACID 그래서 Automaticity, Consistency, Isolation, 그 다음에 Durability 이렇게 해서 우리가 ACI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인 테이블 외에 인덱스하고 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보기 좋게 인덱싱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책 옆에 목차 같은 것들을 역할하는 게 인덱스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을 빨리 찾을 때 이러한 인덱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에 의해서 뒤에 거를 계산하기가 쉬우면 이렇게 인덱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뒤에는 계산을 할 때 a 곱하기 뭐 10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이걸 뭔가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수식을 만들어 놓고 뒤에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입력을 했을 때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갈 때 우리가 해싱 구조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이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이러한 거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거를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뭔 값이 있으면 뒤에 주소값을 이렇게 입력하는 식으로 매핑을 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책을 보면 뭐 주어 용어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색의 속도가 일단 형성이 됩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정렬할 때 속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룹 바이, 오더 바이 쿼리가 도와지는데 일단 단점, 인덱싱을 저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저장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 성능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추가한다. 뭐 또 갱신해야 돼요? 인덱스도 갱신해야 되고요. 뭔가 업데이트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인덱스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뭔가 삭제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이 들어갈 때마다 인덱스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덱싱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일반적인 경우에 수정이 빈번할까요? 읽는 게 빈번할까요? 그렇죠. 읽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덱싱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단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객체지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일단 세 개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OP4원칙의 중요성인데 지금 보면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아마 자바나 C++ 이런 것들 아니면 C샵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라 그러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있지는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설명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하기가 또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이렇게 오니까 알 수는 있지만 이 정리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면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 처리 이 기사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사를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사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리해서 외우십니까? 아니죠. 문제 풀면서 왜요? 이거는 답이 뭐고 이거는 답이 뭐고 보통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문제 답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면접에서 답변을 좋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걸 입으로 말을 해보셔야 되고 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 기술 면접을 준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OOP의 첫 번째 원칙, 바로 인캡슐레이션, 이 캡슐화입니다. 그래서 캡슐화,
여러분 콘택 600 아시나요? 콘택 600? 그러니까 콘택 600이라고 하는 거는 감기약이죠. 이 캡슐 안에 이 자그마한 약이 들어있습니다만 아마 캡슐을 열어가지고 약을 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가 감기에 뭐 이렇게 낫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뭔가를 묶어서 안에 있는 거를 약들이 어떤 성분인지 물론 뜯어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 지금 우리가 풀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이 메소드입니다. 얘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묶어요? 그렇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캡슐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건데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근데 아무나 오셔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거 가져가면 뭐 좋은 것들 다 훔쳐갈 거고요. 집에 뭐 금붙이 이런 거 안 남아나겠죠. 그런데 문 앞에서 이렇게 두드려서 제가 뭔가를 건네준다고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가져가는지 이런 게 확인이 될 텐데 안에 있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타리 같은 걸 감싸죠. 그 다음에 코드의 이 재활용성, 그래서 코드의 재활용성 같은 걸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 이 접근 제한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C나 C++, C는 아니죠. C++, 자바, C# 같은 데 보면 뭐 private, public, 뭐 protected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실지 이런 걸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번째 나왔네요. 그래서 inheritance, 상속은 제가 유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버님이 갖고 있는, 어머님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물려받는 것. 물론 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피부색, 그 다음에 보통 성격, 그 다음에 뭐 눈빛깔, 머리 빛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입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려받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또 자식을 낳아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좋아하는 거 제 자식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 이런 것들 따라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 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부모의 속성, 제 눈 색깔,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의 버릇 같은 것들, 메소드 같은 거를 새로운 클래스, 자식이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왜 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다 구현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기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구현하시면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코드에다가 뭔가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코드를 전부 다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제가 구현한 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막 뒤섞여 있으니까 뭔가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 C++에서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추가한 것만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감춰지고요. 제가 추가한 것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층적인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를 만들 때 exchange private,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 exchange 이렇게 쓰는데 자바나 C# 같은 경우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 이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형성, 만을 다의 형태죠. 뭔가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C에서는 하나의 함수로 이름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밖에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이 있고 오버로딩이 있는데 오버로딩은 함수의 이름은 동일한데 함수의 인자의 개수나 인자의 타입에 따라서 하나의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나 메소드가 다양한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정수값이 들어가면 뭔가 더하기를 했을 때 숫자를 더하거나 문자를 들어가면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두 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은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메소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동작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있게 되는데, 오버라이딩은 덮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다시 구현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불렀을 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가 아니라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불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거 구현할 때 기본적인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앱스트랙션, 추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게 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들을 감추고 이 필요한 부분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면 시동을 걸고 여러분들이 액셀레이터를 밟고 이동하면 되는데, 그럼 핸들을 조정하면 되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해주죠. 안에 보면 뭐 점화 플러그를 점해서 안에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가솔린하고 공기하고 섞어가지고 실린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밸브를 잠그고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복잡한 이런 절차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거 솔직히 이거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냥 뭐예요? 시동 걸면 그냥 켜지고 엑셀 밟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숨길 것이냐.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복잡함은 숨기고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넣으면 계산돼서 나오는 것만 중요하지 내부적인 구조는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부적인 복잡한 걸 숨기는 것들, 추상화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몰라도 되죠.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운전하면 되죠. 물론 알면 뭐 연비도 절감할 수 있고 운전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몰라도 관계는 없죠.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가 될 건데, 우리가 뭐 추상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추상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지 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OOP의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OOP에서 이 추상화와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이 C++를 하신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모를 수 있습니다만 자바나 C#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만 정의되어 있고요. 얘는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일단 추상 클래스만 다 들어가 있고 추상 메소드만 들어가 있고 내부적으로 실제 구현된 부분이 없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중상속을 지원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C++에는 다중상속이 기본으로 지원되기로 상관이 없는데 자바나 C# 같은 건 단일 상속만 되죠. 이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선언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 때 인터페이스 클래스명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추상 클래스는 일부 메소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추상 클래스인데 얘는 일단 추상 클래스만 되어 있고요. 얘는 단일 상속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 선언 가능하고 관련 클래스 간의 공통 선언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나온 개념은 C++보다는 우리가 C#이나 자바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C++ 같은 경우는 다중상속 당연히 지원합니다. 다중상속 지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자바 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그래서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뭐 반환 타입은 관계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인자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 내에 다른 클래스는 이름 달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달라도 되고요. 이 반환 타입은 일단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자가 다른데 같은 변수가 하나 들어있는데 인자의 타입이 다르니까 정의가 가능하죠.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동일하게 쓰는데 일단 부모 클래스에서 그 이름과 자식 클래스의 이름이 틀리겠죠. 부모의 이름과 자식의 이름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덮어 쓰는 거에 일단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세요. 부모는 자기 이름 얘기할 거고 자식은 자기 이름을 얘기할 텐데 동일한 메소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부적인 구현이 달라지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그래서 덮어 쓰는 거죠. 수정액으로 덮어서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쓰는 거잖아요. 덮어 쓰는 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운영체계 질문을 보면 일단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 스레딩과
멀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될 때 텍스트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힙,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는 각각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한다. 그럼 각각 메모리 공간을 따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스레드는 기본적인 메모리 공간을 공유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힙까지는 공유하고요. 스택만 나눠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 프로세스보다는 적게 쓸 거고요.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만들 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근데 스레드는 기존에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여러 명하고 집을 같이 사는데 제가 방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 방만 놔주면 제 방에서 있는 대로 쓰면 되니까 공통 공간을 같이 쓰고 방만 따로 쓰면 되니까 그냥 쉽죠. 근데 집을 하나씩 한다고 하면 집을 또 따로따로 구해야 되고요. 집값도 여러 개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뭔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제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되는데 집이 따로따로 있으면 우리가 또 밖에서 어디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일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그래서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을 갖게 되는데 일단 프로세스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전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종료하더라도 제 집을 뭐 제가 팔아도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실행 단위를 일단은 스레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일을 한다. 프린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일단은 같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스택만 개별적으로 따로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 안에 있으니까 거실에 모여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그 거실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통신은 빠르지만 일단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할 때 서로 너가 중재를 해주겠죠. 먼저 얘기할 사람, 나할 사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스레드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제가 집을 팔아버렸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 스레드에 일단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동기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동기화. 이 동기화는 뭐예요? 그렇죠? 동기를 맞춰주는 건데 동기는 뭐 여러분들 뭐 군대 동기, 뭐 학교 동기, 뭐 이런 동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동기가 아니라 뭔가 맞춰준 걸 동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걸을 때 왼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왼발에 맞춰서 이렇게 왼발을 내줘주는데 이렇게 뭔가 걸음을 맞춘다든가 이런 거를 동기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명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애들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어린 애들한테 뭐 우리가 형제가 있는데 똥이란 걸 2개를 사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2개 사주고요. 뭐 장난감도 2개 사주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 쓰고 그 동생이 또 하나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하나 가지고 이거 1시간 갖고 놀고 1시간 갖고 놀면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오빠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주라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야, 또 오빠가 한 1시간 갖고 놀고 너가 갖고 놀아. 이게 얘기해도 애들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지어줘야 안 울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머리가 조금 이제 큰 애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그래 네가 1시간 갖고 놀고 이거 끝나고 나서 네가 1시간 갖고 놀아. 하나 가지고 둘이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순서를 뭔가 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를 정의해 주는 거를 우리가 동기화라고 합니다. 여러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에 접근할 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충돌을 경쟁 상태, 이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뮤텍스, 세마포, 뭐 락커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 뮤텍스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가 임계 영역에 접근하도록 제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임계 영역은 여러 스레드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문이 있고 변기가 있죠. 그런데
저만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언제예요, 여러분들? 그죠?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쉬는 시간에 전부 다 달려가잖아요.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문을 잠가 버리면 다음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를 이 동기화,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변기가 하나 있으면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락을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웨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먼저 일어난 사람이 언락을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락 or wait 그 다음에 언락 or 시그널 그래서 언락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기다린 사람 보고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락을 해서 기다리게 하는 방법이 일단 뮤텍스고요. 우리가 변기가 여러 칸이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이 동시에 우리가 여러 칸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뭐 3칸이 있다 그러면 이 3칸에 대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2칸이 남고 3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남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특정 개수의 스레드가 이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할수록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를 세마포라고 부르고 세마포에서 일단 자원에 공유하는 그 자원이 하나인 경우를 뮤텍스가 부르는데 뭐 이러한 락, 언와 웨이트, 뮤텍스나 세마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동기화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뭐 있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CPU가 하나인 경우에 뭐 여러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될 때 얘를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단위 우리가 20ms의 퀀텀 타임으로 나누고 이 CPU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러면 이 프로세스들을 나눠서 실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먼저 실행된 프로세스들을 먼저 실행을 한다. first come first serve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보니까 빨리 끝난 애를 빨리 해줘서 빨리 끝내고 길게 하는 애들을 먼저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얘들이 기니까 아주 짧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끝내는 거. 그 다음에 하이리스트 리스판스 레티오 넥스트. 그래서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들. 뭐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비선점형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은 뭐 라운드 로빈, 뭔가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빠른 거를 먼저 한다든가 그 다음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반응이 빨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레벨 큐. 그래서 큐를 여러 개 둬가지고 큐의 레벨에 따라서 실행하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멀티플 피드백 큐.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각각에 대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개의 캐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이제 멀티코어 CPU이기 때문에 이 코어들마다 캐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코어들마다 일단은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레벨에서 우리가 레벨 1은 데이터 캐시하고 명령 캐시, 데이터 캐시, 인스트 캐시는 있는데 여기 코어 안에서 L2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코어들이 공유하는 L3 캐시가 있게 되는데 일단 L2 캐시는 CPU 내에 존재하는 중간 수준의 메모리 캐시입니다. L1보다는 용량이 크고 일단은 속도는 느립니다. L1이 제일 빠르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일단 L1보다는 일단은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램보다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L1 캐시가 다 차거나 L1 캐시 없는 데이터를 CPU에 필요할 때 L2 캐시를 존재하게 되는데 코어별로 존재하거나 일부는 공유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PU가 이 메인 메모리는 엄청 늦죠. 메인 메모리를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시간을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개의 코어들이 있는데 이 코어들에서 명령어를 나눌 때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램에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램에 있는데 CPU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명령을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갖고 올 때 일단 명령을 갖고 와서 얘를 해석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저장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코어가 여러 개이다.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를 처리할 때 명령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코어 하나에서 일단은 램에서 명령을 갖고 오는 부분이 따로 있고 얘를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면 명령을 갖고 오는 애는 계속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바꾸고 난 이후에 다음 명령어를 또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명령 실행량의 여러 개서 나눠 수행하는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에 더 많은 명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율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PU와 GPU, 최근에 등장한 AI 칩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단일 코어 프로세스, 하나의 코어에서 하나의 작업만 실행이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 다중 작업을 하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클럭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클럭이 3기가 이상이 되면 발열이 너무 심해지고요. 발열이 심해지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멀티코어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CPU는 범용적인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게임도 돌리고 음악도 듣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하나의 코어가 처리하는 능력은 되게 좋지만 코어를 여러 개를 둘 수는 없죠. 그 다음에 GPU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얘는 뭘 할 때 써요? 그렇죠. 그래픽을 처리할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래픽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에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CPU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대신에 코어를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뭐 32코어라 그러면 얘는 지금 10,000개의 코어 이상을 쓰는데 개수로 뭘 압도해요? 그렇죠. 이 하나의 능력을 압도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 GPU가 발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병렬 처리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는 단순한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나 3차원 처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U를 사용하든 CPU를 사용하든 문제는 뭐냐? 이 병목이 어디서 생기냐면 아까 램에서 데이터를 CPU나 GPU로 갖고 와야 되고요. 이 결과값을 다시 램으로 갖고 왔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램이 너무 늦고 이 중간에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칩은 이 램이나 이런 애들을 GPU나 요 CPU 안에다가 탑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병목이 적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병렬 처리에 이런 메모리까지 합쳐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는데 최근에 뭐 구글의 텐서코어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의 NPU, 엔비디아의 텐서코어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AI 칩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일단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안이 나왔는데 이 보안은 우리가 보안의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CIA,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는 이 기밀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발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기밀성인데 보통 암호화나 접근 통제 같은 거 하고요. 무결성은 정보를 의도하지 않도록 하거나 변경되는 걸 보호하도록 하는 거고 가용성은 언제든 필요할 때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정보 보안에 이런 3원칙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해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게 암호화고 해싱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단은 조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표시를 해줍니다. 데이터를 전부 다 더했더니 100이 나오더라. 그러면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100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우리가 뭐 홀수하고 짝수의 번째에 있는 비트 수를 더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원본 데이터의 해시값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무결성을 검증하는 거고 암호화는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에 HTTP와 HTTPS가 있는데 이 S가 Secure, 보안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HTTP는 보안이 안 되어 있는 거고 HTTP는 보안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보안을 SSL이나 TLS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SSL이라고 하는 인증서가 필요하게 되고 HTTP는 80포트를 이용을 하는데 HTTPS는 443포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보안이 필요한 온라인 뱅킹이라던가 이러한 쪽에서 HTTPS를 이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와 있죠.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소스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테스트를 위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코드 품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코드가 테스트를 통과해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좋아지고 일단 디버깅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개발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CD가 있는데 이 Continuous Integration과 이 Continuous Deployment가 있죠. 그래서 이 CI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일단 변경된 코드를 어딘가에 올려서 병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Git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올리는데 올렸다라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킨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개발 단계에서 집중하는 게 기본적인 CI고 개발이 끝나면 이 개발 끝난 제품을 누군가에 배포를 해야 될 겁니다. 요게 이 Continuous Delivery 우리가 배포,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CI 이후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단계, 일정 조건에서 QA 같은 거 승인하고 나서 일단 배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라던가 이런 쪽 유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이 Git 같은 거 이용하는데 이거 왜 이용을 하느냐? 뭔가 코드의 변경이 발생하면 어떤 변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고 협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버전 관리나 협업, 그 다음에 브랜치라던가 충돌 방지, 그 다음에 CI/CD 같은 걸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어떤 것들을 질문할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분야에 면접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이 회사에서 이 면접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가보셔서 면접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회사 아니면 안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회사 면접 안 보신 분 계시는데 그 회사 가셔가지고 일단 질문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른 회사의 면접 보신 분들은 이미 이런 질문들을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서 본인이 답변을 하시는데 하고 나서 뭐야? 이렇게 한번 내가 답변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그런 질문이 나오면 더 답변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희망하는 회사가 있으시면 그 전에 다른 회사들한테 면접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 다 잘 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